잠깐, 이 사진 제 어릴 때 사진인데요. 30년 만에 기적처럼 찾은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데 그 아들이 온몸에 문신을 한 전과 10번 깡패라면 부모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재벌 회장님 부부는 매일 집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행패 부리느니 막대먹은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서리빨 같은 표정의 강 검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그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던 바로 그 순간 강 검사의 시선이 거실 벽난로 위에 놓인 빛바랜 아기 사진에 딱 멈춰섰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냉철하기로 소문난 엘리트 검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생판남인 검사가 우리 가족 사진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걸까요? 이 이낡은 사진 한 장에 얽힌 소름 끼치는 비밀과 운명의 장난이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톡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인 김동석. 올해 60이죠. 그의 아내 이영숙은 65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평창동 저택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넓은 정원의 분수대까지 갖춘 이 집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화려한 저택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동석 부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택 곳곳에는 명품 가구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2층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는 방 하나가 30년째 굳게 닫혀 있어요. 그 방문 앞을 지날 때면 가정부들도 고개를 숙이고 발소리를 죽입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은 가정부 박 씨도 그 방 안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매일 아침 안주인이 그 방에 들어가서 1시간씩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죠. 방문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은 199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잃어버린 3살 아들 민우의 방이거든요. 방 안에는 30년 전 그대로 멈춰버린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낡은 로봇 장난감, 색바랜 베네리, 아이가 좋아하던 자동차 그림책, 작은 신발 한 켤레, 삐뚤 가린 크레파스 그림까지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영숙에게의 물건들은 아들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니까요. 이 영숙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잠옷차림 그대로 그 방으로 향합니다.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여는 순간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방문을 열면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영숙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장난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정성스럽게 닦아요. 부드러운 천으로 로봇의 팔과 다리를 닫고 자동차 장난감의 바퀴를 돌려보기도 합니다. 민우야, 엄마가 또 왔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먼지 쌓인 로봇 장난감을 닦으면서 이영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 옛날 민우가 이 로봇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눈앞에 서네요. 엄마 로봇이 변신해하며 까르르르 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돕니다. 이영숙은 로봇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아요. 마치 민우를 안고 있는 것처럼요. 베네고리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영숙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알고 있죠. 바로 남편 김동석입니다. 김동석은 아내가 매일 아침 그 방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복도를 지나다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김동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떨구곤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지만 차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도 똑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말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으니까요. 낮에는 회사 일로 바쁜 척하지만 밤이 되면 서재에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김동석의 서재는 저택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이에요. 두꺼운 책들로 빼곡히 채워진 책장, 무거운 참나무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김동석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건설업계 공로상, 경영인 대상, 자선사업 공로회까지 화려한 경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허해요. 김동석은 가죽 소파에 몸을 묻고 소주병을 엽니다. 한 잔, 두 잔을 연거 들이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이 화끈거려요. 김동석은 지갑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요. 민우의 돌잔치 날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김동석은 주먹으로 가슴을 칩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눈가가 붉어지고 손은 덜덜 떨려와요. 내가 좀 더 단단히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시장이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안고 갔어야 했는데, 김동석의 자책은 3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잠깐 한 눈판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국밥집 앞이었어요. 이영숙이 국밥 2그릇을 주문하는 사이 김동석은 민우의 손을 잡고 가게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옆 가게에서 아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는 바람에 고개를 돌린 순간 민우의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고작 30초 아니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민우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동석은 미친 듯이 시장 안을 뛰어다녔어요. 민우야, 민우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주말 장터는 인파로 가득했고 아들은 보이지 않았죠. 그날 이후 김동석과 이영숙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십억을 들여 전국 방방곡을 찾아다녔지만 민우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죠. 경찰도 사설탐정도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실종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전단지를 수만 장 뿌렸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단 한 건이 제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보는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전부 헛소문이었어요. 제보 전화가 올 때마다 부부는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매번 헛걸음이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이거나 돈을 노린 사기꾼들의 장난이었죠. 그럴 때마다 이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김동석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넓은 식탁에 김동석과 이영숙 단둘이 마주 앉습니다. 6인용 식탁이지만 두 사람만 앉으니 더욱 휑하게 느껴져요. 가정부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하지만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보, 이제 그만 잊읍시다. 30년이나 됐는데 김동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이영숙은 고개를 저어요. 어떻게 잊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목이 메인 이영숙의 목소리에 김동석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가고 두 사람의 침묵만 무겁게 깔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에 울려 퍼져요. 실제로 김동석도 잊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켜도 새로운 빌딩을 준공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을 짓누르고 있죠.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시장 통에서 아빠하고 부르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닿을 수가 없어요. 인파 속에서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손을 뻗지만 손끝에 잡히는 건 공허한 허공뿐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민우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옆에서 이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잠들어 있어요. 백엔리지 눈물로 젖어 있는 걸 보면 이영숙도 같은 꿈을 꾼 게 분명합니다. 두 사람에게의 저택은 집이 아니에요. 그저 슬픔을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일 뿐이죠.
화려한 샹들리에도 값비싼 그림들도 정원의 장미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정말 멋진 집이네요라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차가운 건물일 뿐이에요. 김동석과 이영숙의 시간은 1995년 그날 대구 서문시장 국밥집 앞에 멈춰 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부부의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김동석의 비서실장 한민수가 서재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묻어났어요. 김동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죠?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한민수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김동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민우를 3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석은 너무 많은 거짓 제보에 속아왔기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한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합니다. 틀림없어요. 김동석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문서였죠. 그럼 민우가 어디 있나? 당장 데려오게. 김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게 회장님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련님의 상황이 한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택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석과 한민수가 서재에서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거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목덜미까지 뱀문신이 뒤덮여 있었고 귀에는 굵은 피어싱이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헐렁한 검은색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남자는 껌을 짝짝 씹으며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도자기 수입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을 후보는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와, 집 개쩔게 크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완전 대박이네. 건들거리는 말투와 거친 손짓이 김동석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눈은 술에 찌들어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김동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김동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신과 피어싱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어린 민우의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인매까지 민우구나. 정말 민우야. 김동석이 다가가려 하자 남자가 손을 내밀어 제지했습니다. 얘야, 민우 아니고 박철수야.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 그리고 함부로 반말하지 마. 우리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김동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층에서 소란 소리를 듣고 내려온 이영숙이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어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거실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이영숙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이영숙은 계단을 뛰어내려와 철수에게 달려갔어요.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며 철수를 꼭 껴안으려 했죠. 내 새끼 우리 민우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가지만 철수는 이영숙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야, 누가 안으래? 징그럽게 이영숙은 바닥에 넘어질 뻔했어요. 김동석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죠. 여보, 괜찮어. 김동석이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이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철수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야, 엄마야. 왜 그래?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철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못 알아보긴 유전자 검사 결과 봤으니까 당신들이 내 친부모인 건 맞나 봐.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철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소파 위에 올려놓았어요.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위에 신발을 그대로 올린 채로요. 돈 많아서 좋겠네. 나버리고 호의호식하니까 잠이 잘 오던가 봐. 철수가 냉소를 날렸습니다. 김동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민우야. 아니 철수씨, 우리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시장에서 잠깐 사이에 잃어버린 거란다. 우리도 얼마나 닥쳐.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변명은 집어치워. 나 어렸을 때 기억 다 나거든. 시장에서 길 잃고 하루 종일 울었어. 근데 아무도 안 찾으러 왔지? 경찰서 갔는데도 부모 연락 안 왔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김동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철수는 귀를 막았어요. 아무튼 됐고 나 고아원에서 자랐어. 희망보유원 이름만 희망이지 지옥이었지. 매일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도 안 됐어. 원장은 후원금 다 빼돌리고 철수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나이든 애들한테는 앵벌리 시켰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휴지 팔고 안에 오면 밥도 안 줬지? 10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철수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 김동석이 말했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고 라이터를 켰어요. 내 집인데 왜? 아, 맞다. 아직은 당신 집이구나. 뭐 곧 내 거 될 텐데? 거실에 담배 연기가 퍼졌습니다. 이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야. 우리가 앞으로 잘해줄게.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뭐든지 다 해줄게. 이영숙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어요. 30년을 기다려온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보상.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아원 나와서도 변한 직장 하나 못 구했어. 정가도 생기고. 정가? 김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천과 식범 사기 폭행 절도 이것저것 뭐 살려고 한 거였지. 당신들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를 거야. 철수는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어요. 감옥도 3번 다녀왔어. 거기서도 맞고 살았지? 근데 뭐 고아원보다는 나았어. 김동석과 이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을 기다려온 아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착하고 순수했던 3살 민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3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은 어디야? 피곤한데 좀 쉬게.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철수가 계단을 오르다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오늘 밤에 친구들 좀 부를 거니까 방해하지 마. 30년 만에 재회했는데 축하 파티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김동석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철수는 이미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김동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거실에는 김동석과 이영숙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재회였지만 기쁨 대신 절망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영숙이 김동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맞죠?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민우 맞죠? 김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틀림없어. 유전자 검사가 거짓말을 하진 않아. 그리고 눈빛을 보니 우리 민우가 맞소. 하지만 김동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일 뿐이었어요.
이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김동석도 아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놨어요. 저택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그들이 꿈꿔온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평창동 저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2층 객실을 차지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얘야, 철수야, 여기 완전 대박이네. 30대 남자들 서너 명과 화장이 진한 여자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소주병과 맥주 상자를 가득 들고 있었죠. 김동석이 서재에서 나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철수 씨, 이분들은 누구신가? 철수가 소파에 비스릅듯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요, 같이 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철수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문신에 피어싱 찢어진 옷차림. 이영숙이 주방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야, 이 늦은 시간에 손님을 부르면 민우 아니고 철수라니까요. 그리고 제 집에서 제 친구들 부르는데 뭐가 문제예요? 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동석이 아내를 말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일단 들어가 있어? 내가 이야기해 볼 테니. 하지만 김동석도 속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파 위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테이블 위에는 술병들이 나그었습니다. 얘야, 철수야, 너 진짜 대박 쳤다. 한 친구가 철수의 어깨를 치며 웃었어요. 이제 평생 놀고 먹겠네. 철수도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나 30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이제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지. 김동석은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노래를 불렀어요. 2층에서 자려던 이영숙은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조용해졌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거실을 본 이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소파는 술과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갓비싼 도자기 화병은 깨져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은 비뚤어져 있었어요. 가정부 박씨가 청소를 하려 들어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화병 조각을 주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100년 된 고려청자였습니다. 세상에 이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계단에서 철수가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시끄럽게 왜 그래요? 자고 있잖아요.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우야, 아니 철수씨, 이게 대체 이영숙이 깨진 화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눈을 비비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젯밤에 친구가 실수로 건드려서 떨어뜨렸나 봐요. 뭐 비싼 거예요? 이건 100년이 넘은 그래서요. 돈 많잖아요. 다시 사면 되지. 철수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팩제로요. 철수 씨, 이건 아니지 않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남의 집이요? 여기 제 친부모 집인데 왜 남의 집이에요? 철수가 우유팩을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나왔잖아요. 저 당신 아들 맞죠? 그럼 여기 제 집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김동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얘의 나한테 예의 온운하기 전에 당신들부터 반성하세요. 3살짜리 애를 시장에서 잃어버려 놓고 그날 이후로 철수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였어요. 야,
아줌마 배고픈데 뭐 좀 해줘요. 가정부 박 씨를 향해 턱으로 가리키며 명령했어요. 커피도 좀 타오고 설탕 많이 넣어서 3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한 박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이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이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거실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동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정장을 입은 채 거실을 지나가려 하자 철수가 불렀어요. 잠깐만요. 김동석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 통장 만들어주세요. 돈도 좀 주고요. 돈. 네, 생활비요. 친구들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김동석의 눈이 커졌어요. 천만 원 줘요. 재벌 회장님한테 1,000만 원도 아까워요. 당신 집 거실 그림 한 점이 몇 억인데? 김동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알겠네. 내일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주지. 오늘 당장이요.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하지만 지금은 은행이 현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집에 현금 없어요. 철수의 태도는 요구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김동석은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00만 원 건 수표 한 장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죠. 철수는 수표를 받아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순간 김동석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철수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철수는 수표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날짜에 넣어주세요. 깜빡하지 마시고. 그리고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김동석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이영숙이 계단에서 내려와 남편 옆에 섰습니다. 여보, 괜찮.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게 어딘가? 적은 기간이 필요한 거겠지? 김동석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영숙이 정성껏 민우의 방을 청소하고 나와보니 철수가 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우야, 그 방은 제 어렸을 때 방이라며요. 그럼 제가 써야죠. 철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영숙이 뒤따라 들어가 보니 철수는 선반 위에 장난감들을 하나씩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이런 낡은 거 왜 놔둬요? 버려야죠. 안 돼, 이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래서요. 제가 쓸 방인데 제 맘대로 못해요. 철수는 로봇 장난감을 들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영숙이 허겁지겁을 건져냈어요.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엄마 부탁이야. 이영숙의 애원에도 철수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 주세요. 이 방은 너무 작아요. 저 끝에 큰 방 있잖아요. 그 방으로 옮길래요? 철수가 가리킨 곳은 부부 침실이었습니다. 김동석과 이영숙이 쓰는 방이었죠. 그건 우리 부부가 쓰는 방인데. 그럼 당신들이 다른 방 쓰면 되잖아요. 저 객실 아무데나 쓰세요. 김동석이 방에 들어오자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주인 침실로 방 옮겨도 되죠? 저기 너무 좋던데요. 김동석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철수의 눈빛에는 자신들을 시험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알겠다. 우리가 짐을 옮기지. 그날 저녁 김동석과 이영숙은 30년을 함께 지낸 두 사람의 침실을 떠나 2층 끝에 작은 객실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도 제대로 옮기지 못한 채로요. 밤늦게 주인 침실에서 철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을 또 불러들인 것이었어요. 객실에 누운 이영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정말 우리 잘못인가요?
김동석은 아내를 안아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롭던 저택은 이제 철수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고 김동석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이었던 생활비가 이제는 부족하다며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돈 좀 더 주세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서재로 들어와 김동석에게 말했어요. 김동석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더 벌써 2,000만 원이나 쓰지 않았나?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클럽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제 차도 사야 하잖아요. 철수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차 김동석이 되물었어요. 네, 외제차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해요. 재벌 아들이면 그 정도는 타야죠. 친구들도 다 타는데 저만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철수는 팔짱을 끼고 김동석을 내려다봤어요. 김동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차는 생각 좀 해보지 빨리 결정해주세요. 다음 주까지요.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김동석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한 달 사이에 이미 3억 원이 넘는 돈이 철수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명품 옷, 값비싼 술, 친구들과의 유흥비까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야, 철수야. 이제 진짜 한 방 크게 터뜨려야지. 한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 집은 달라고 해. 그게 진짜 돈이지. 용돈 몇 푼 받아서 뭐 해? 철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회사 집은 그래? 너 친아들이잖아.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지 뭐. 그리고 강남 빌딩도 몇 개 있다며 그것도 명예 이전받아 친구들의 부추임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작게 생각했지? 객실 문틈으로 그 대화를 엿듣던 이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김동석을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철수가 회사 지분이랑 빌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동석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을 살짝 열고 아래층 대화를 들었어요. 그래, 내일 당장 말해야겠어. 아니, 이번 주 안에 서류 다 준비시켜야지.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까지 요구하다니 이영숙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대요? 저 애가 점점 더 일단 내일 얘기해 봅시다. 지금은 술에 취해 있으니 김동석도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숙취로 늦잠을 잤습니다. 김동석은 회사로 출근했고 이영숙은 부엌에서 철수를 위해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아들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밥은 먹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오후가 되어서야 철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머리 아파.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투덜거렸어요. 이영숙이 해장국을 내왔습니다. 민우야, 이거 먹어. 속 풀릴 거야. 민우 아니라니까요. 철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이영숙은 움찔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미안해. 철수야,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많이 마셨니? 그게 왜요? 철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고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이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저녁에 아버지 오시면 셋이 같이 얘기해요. 이영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석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철수가 거실로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철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김동석과 이영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철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회사 지분 좀 주세요. 김동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회사 지분? 네, 제가 친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죠. 집은 3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30% 김동석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지 않나? 왜요? 전체 지분의 1분위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빌딩도 몇 개 제 명의로 옮겨주세요. 철수는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 말했습니다. 이영숙이 끼어들었어요. 민우야, 아니, 철수야.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돌아온 지 겨우 한 달밖에? 한 달이면 충분하죠. 유전자 검사도 나왔고 제가 친아들 맞잖아요. 그럼 제 권리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동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씨, 회사 지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주주들도 있고 이사회도. 그게 제 알바예요. 아버지가 대주주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죠? 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김동석은 답하기 어려웠어요. 회사 지분을 갓 돌아온 아들에게 넘긴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좀 주게 법률 검토도 해야 하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해 주세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안 해주시면 철수가 멈춰섰어요. 뭔가 기자회견할 거예요. 재벌 회장이 친아들 버렸다가 30년 만에 찾았는데도 제대로 대우 안 해준다고 고아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다 얘기하고요. 김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협박 아닌가? 협박이요. 전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엄청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철수는 빙긋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김동석과 이영숙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어떡해요? 저 애가 점점 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김동석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들은 이제 부모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지훈 검사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독사파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독사파 행동대장 박철수가 최근 한 달간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목격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평창동 고급 주택가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평창동이라고? 네, 재벌과 밀집 지역이죠.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사파는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이지. 맞습니다. 장기 실종된 자식이나 친척 행세를 하며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수사관이 대답했어요. 강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창동이라 또 큰 건을 준비하는 건가? 추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 놈이 움직이는 대로 보고하게. 이번엔 꼭 잡아야 해. 강지훈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서는 철수가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회사 지분이랑 빌딩만 받으면 대박이야. 철수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 이 늙은 이들 죄책감 장난 아니거든. 내가 조금만 더 압박하면 다 내줄 거야.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택 안은 암울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동석 부부는 객실에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석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상담을 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 재산을 이전하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철수는 매일같이 서류 준비를 재촉했고 협박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철수가 서재문을 발로 참며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버지 서류 준비됐어? 김동석은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 철수는 서류를 낙채듯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어요. 회사 지분, 빌딩, 예금 계좌까지. 오케이, 완벽하네요. 철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인감 도장만 찍으면 돼요. 빨리 가져오세요. 김동석은 금고를 열고 인감도 꺼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을 읽어온 모든 권리이 작은 도장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빨리요. 뭐 하세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김동석은 도장을 들고 서류 위로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경찰이 우리 아지트를 수색해. 지금 당장. 철수는 전화를 끊고 김동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어? 무슨 소리요? 나는 닥쳐. 철수가 김동석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차피 들켰으면 끝장을 봐야지.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철수는 김동석을 밀치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3층 높이의 저택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당장 뛰어내릴 거예요. 이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민우야. 철수는 창틀에 한 발을 올렸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정원의 돌바닥이 보였습니다. 난 이미 인생 망했어요. 고아원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감옥 들락날락하면서 산 게 내 인생이에요. 이제 와서 또 감옥 갈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철수의 몸이 창밖으로 기울었어요. 김동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도장 찍겠네. 찍을 테니 내려오게. 진짜요. 철수가 창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짓말하면 진짜 죽는다. 이영숙이 남편에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도장 찍어요. 우리 아들도 이을 수는 없잖아요. 30년 만에 찾았는데 이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동석은 아내를 보았어요. 그리고 철수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자신들의 아들일까? 범죄자가 맞다 해도 유전자 검사는 일치했잖아. 김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대고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붉은 인주가 도장에 묻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모든 권리 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철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아버지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진작 이렇게 하시지. 철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빨리 찍어요. 뜸들이지 말고. 철수가 김동석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어요. 도장이 서류에 닿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까지다. 박철수 아니 독사 거친 목소리가 저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휙 돌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10여 명의 수사관을 대동하고 폭풍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복도를 따라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서울중앙지검 강지훈 검사다. 강지훈이 배지를 높이 들어올리며 소리쳤어요. 그의 뒤로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동석의 손에서 인감도장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고 도망치려 했어요. 잡아라. 강지훈의 명령에 수사관들이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철수가 발악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넘어진 화병이 깨지고 의자가 쓰러졌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철수가 소리쳤어요. 여기 회장 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다니까? 강지훈이 철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들이면 나는 내 아버지다. 이 사귀구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이영숙이 울면서 강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왜 이러세요? 저 아이 말이 맞아요. 김동석도 황급히 말했어요. 검사님, 유전자 검사가 99.9% 일치했습니다. 강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영숙이 비틀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유전자 검사는 조작된 겁니다. 독사파 조직이 검사기관 내부 직원을 매수해서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미 자백받았어요. 강지훈이 파일을 김동석에게 건넸습니다. 재검사 결과 박철수와 회장님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김동석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제 검사 결과는 0%였어요. 철수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나는 진짜 아들이라고. 고아원 희망보유원 나왔다니까. 95년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실종됐다고 강지훈이 코음을 쳤어요. 그래, 너희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알아. 하지만 넌 가짜야. 이영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김동석도 무릎이 꺾였어요. 한 달 동안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이 완전한 사기꾼이었다니. 수사관들이 철수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 진짜 억울하다고. 난 정말.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강지훈이 김동석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동석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인감도장을 주워들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든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검사님, 고맙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30년 전 실종 당시의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동석은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영숙이 남편을 부축했어요. 강지훈은 어지러워진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난로 위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때 찍은 흑백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 강지훈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강지훈의 손이 덜덜 떨리며 양복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반으로 찢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른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사진.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의 반쪽.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벽에 걸린 액자 옆에 되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의 나머지 반쪽. 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지훈은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지훈은 자신이 간직해온 찢어진 사진 반쪽을 벽의 액자에 정확히 맞춰봤어요.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어떤 이유에서인가 반으로 찢어진 그 사진.
검사님 수사관 한 명이 강지훈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강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액자 속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환고 있는 모습. 그 아기의 돌잔치 사진. 강지훈은 자신의 손에 든 사진 반쪽을 응시했어요. 똑같은 아기, 똑같은 부모, 똑같은 배경. 검사님 뭘 보고 계십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동석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30년 전 자료입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랑 당시 신문 기사까지 다 있어요. 강지훈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벽에 걸린 사진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이영숙이 소파에 앉아 오열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우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김동석이 물었습니다. 검사님 혹시 저 사기꾼이 어떻게 우리 아들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았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조사하겠습니다. 강지훈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독사파 조직원들을 추궁하면 정보 출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강지훈은 파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저 사진은 강지훈이 벽난로 위 액자를 가리쳤어요. 언제 찍으신 겁니까? 그건 민우 돌잔치 때 찍은 거예요. 이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95년 2월에 찍었죠? 강지훈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아니요. 딱 한 장뿐이었어요. 사진관에서 받은 유일본이었죠. 김동석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가진 사진 반쪽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의 사진을 강지훈에게 주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야. 검사님. 김동석이 다시 불렀습니다. 강지훈은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멍했네요. 파에 가져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지훈은 서류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뒤돌아 다시 한번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진 속 아기가 혹시 자신일까? 강지훈은 저택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양복 안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강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국가수입니까?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서울중앙지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동석 저택에서 가져온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95년 2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 실종. 아이 이름은 김민우. 강지훈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생년 92년 2월 15일생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검사님, 박철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독사파 조직이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을 뒤져서 실종 사건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의 조직원을 투입하는 거죠. 유전자 검사는 청소로 위장 취업한 조직원이 샘플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이 나가고 강지훈은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실종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 설명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점퍼, 빨간 운동화, 왼쪽 팔뚝에 화상 흉터. 강지훈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팔뚝에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전화리 올렸어요. 여보세요?
강지훈 검사님. 국가수입니다. 의뢰하신 긴급 유전자. 검사요. 강지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제출하신 두 샘플 사이에 직계 혈관 확인됩니다. 99.99% 일치합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확실합니까?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검사님.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강지훈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어제 김동석 회장 집에서 몰래 가져온 머리카락. 서재 바닥에 떨어진 김동석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였습니다. 99.99% 부자 관계. 강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었어요. 내가 김민우란 말인가? 강지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어릴 적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이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엄마, 내 어린 때 사진은 왜 없어? 의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단다.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나를 데려오신 건가? 강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문시장에서 아이가 실종된 날 누군가 그 아이를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키웠어요. 강지훈을 키운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강지훈의 손을 꼭 잡고 뭔가 말하려다 그냥 눈을 감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강지훈은 벌떡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김동석 회장을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문손잡이에서 멈췄어요. 자신이 사실은 30년 전 실종된 아들이라고 증거는 찢어진 사진 한 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뿐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김동석 부부는 방금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강지훈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실종 당일에 목격자 진술서가 있었어요. 50대 여자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데리고 갔다. 강지훈의 어머니는 강지훈이 태어났을 때 이미 50대였어요. 강지훈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데려가신 겁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어요. 강지훈은 찢어진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강지훈은 평창동 저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이 보였어요. 김동석과 이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말해야 할까? 제가 당신들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틀렸다면, 혹시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면 강지훈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100m로 저택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진짜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30년을 기다린 부모가 있는데 강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 찾아뵙겠습니다. 한편 저택 안에서 김동석은 벽난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영숙이 남편 옆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정말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 거요.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 거요. 김동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찾던 아들이 바로 어제 이 집에 왔다 갔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찢어진 사진 유전자 검사 결과 왼쪽 팔뚝에 화상 흉터. 그날 저녁 강지훈은 평창동 저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정부 박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검사님 어서 오세요. 강지훈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동석과 이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동석이 물었어요. 강지훈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시죠. 이영숙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강지훈은 서 있는 채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게 자식들아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였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철수가 칼을 들고 저택으로 난입한 거였어요. 철수 씨, 김동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다 당신들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철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영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강지훈이 재빨리 김동석 부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오, 검사 양반도 있네. 철수가 비웃었어요. 다 같이 죽자. 철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강지훈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둘은 거실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훈의 셔츠가 칼에 찢어진 거였어요. 왼쪽 소매가 갈라지며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가 환하게 보였어요. 이영숙이 그 흉터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저의 쾅 강지훈이 철수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철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지훈은 재빨리 철수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습니다. 찢어진 셔츠 소매 사이로 화상 흉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김동석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검사님,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3살 때 생긴 거라고 들었습니다. 강지훈이 대답했어요. 이영숙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민우도 왼쪽 팔뚝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강지훈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찢어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김동석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반으로 찢어진 낡은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반쪽. 김동석은 그 사진을 보더니 벽난로 위 액자로 달려갔어요. 액자를 떼어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동석은 두 사진 조각을 나란히 맞춰봤어요.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같은 사진이었어요. 찢어진 부분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게 김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영숙이 남편 옆으로 달려왔어요. 두 사진 조각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 우리 민우야. 제가 간직해온 사진입니다. 강지훈이 말했어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였습니다. 김동석은 강지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검사님은 혹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강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댁에 왔을 때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과 함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보냈어요. 강지훈이 파일을 김동석에게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부자관계가 확실합니다. 김동석은 파일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검사님이 우리 제 본명은 강지훈이 아닙니다. 강지훈이 말했어요. 저를 키운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하지만 원래 제 이름은 강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김민우입니다. 이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이영숙이 강지훈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강지훈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되라고 하시면 김동석이 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게. 우리도 충격이 크네. 김동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자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군. 이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아니 지훈 씨,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못 지켜줘서. 아닙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강지훈은 찢어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저는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김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강지훈이 대답했어요.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려 하셨는데 결국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아마도 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하셨을 겁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바닥에 쓰러진 철수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강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강지훈입니다. 평창동 저택의 범인을 제 앞에 뒀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강지훈은 김동석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부인. 강지훈이 말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강지훈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우리도 기다릴게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동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네. 하지만 김동석은 강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끔은 들러주게, 우리가 자네 부모라는 걸 확인했으니 최소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네. 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강지훈은 철수를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철수는 의식을 되찾고 실려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 개자식들 나도 혈연이었다고 검사 결과 나왔잖아. 조작된 거였잖아. 이 사기구나.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지훈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떠나려다 멈칫했습니다. 뒤돌아 김동석 부부를 바라봤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식사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죠. 민우가 아니 지훈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된장찌개요. 강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셨어요. 알았어요. 제일 맛있게 끓여 놓을게요. 이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저택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미어를 받습니다. 김동석과 이영숙이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강지훈도 손을 들어 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지훈은 평창동 저택 앞에 차를 세웠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영숙이 직접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요. 지은 씨. 이영숙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드리려고요. 강지훈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영숙은 꽃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강지훈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동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반겼어요. 학군 지훈. 예전처럼 검사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영숙이 강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방에는 구수한 된장찌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똑같은 냄새네요. 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이 된장은 특별한 거예요. 30년 전 민우가 실종되기 전에 담가 놓은 장이거든요. 다시 만나를 위해 계속 보관해 왔어요. 강지훈은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장으로 끓인 찌개. 눈시 뜨거워졌어요. 식탁에는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앉아요. 김동석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이영숙이 된장찌개를 세 사람 앞에 덜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영숙이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순간 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에요? 이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 씨, 김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검사일은 괜찮나? 네, 바쁘지만 보람 있습니다. 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김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어머니가 잘 키우셨군. 강지훈을 키워주신 어머니 말이에요. 이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엄격하셨지만 따뜻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제 학비를 마련하셨죠. 훌륭하신 분이네요. 김동석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원망스럽지 않으신가?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영숙이 강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사실 강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게 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며칠 전에야 읽어봤어요. 강지훈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석이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이영숙도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95년 2월 15일, 오늘 서문시장에서 오는 아이를 봤다. 엄마를 잃어버린 모양이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부모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아이가 내 죽은 아들과 너무 닮았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이은 내 아들. 그 아이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아이가 내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다. 엄마라고 불렀다. 죄를 지었다. 나는 남의 자식을 데려온 것이다. 매일 밤 양심에 갖게 시달렸다.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고 나는 그 아이 없이 살 수 없었다. 진짜 부모에게 미안하다. 당신들의 아들을 잘 키우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김동석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분도 고통스러우셨겠군요. 이영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네요. 그분도 아이를 잃은 엄마셨으니까.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지은 씨는 김동석이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원망하나? 아니요. 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은 김동석과 이영숙을 바라봤어요. 두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강지훈을 깨안았습니다. 민우야. 아니, 지우아, 내가 무사히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강지훈은 처음으로 이영숙의 품에 안겼어요. 33살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품에 안긴 거였습니다. 김동석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동석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강지훈이 대답했어요. 이름도 당분간은 강지훈으로 살 겁니다. 김민우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찾아뵙고 같이 밥 먹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이영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아. 그나저나 김동석이 말했습니다. 회사 후계자 문제가 있긴 한데 아버지 강지훈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김동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검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길이에요. 김동석은 한참을 강지훈을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그래, 자네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게 아버지 바람이다. 대신 강지훈이 말했어요. 일요일마다 이렇게 저녁 먹으러 오겠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이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매주 일요일은 된장찌개의 날로 정하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식탁 위의 찌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늦게까지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김동석과 이영숙은 30년 동안 모아둔 민우의 물건들을 보여줬어요. 돌잔치 사진, 작은 옷까지 장난감들. 이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이영숙이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이제가 봐야겠습니다. 강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재판이 있어서요. 조심히 가거라. 김동석이 말했습니다. 이영숙은 강지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뭐예요? 된장이야. 집에 가서 찌개 끓여 먹어. 강지훈은 그 작은 통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을 나서는 강지훈을 배웅하며 김동석과 이영숙이 손을 흔들었어요. 강지훈도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저택을 떠나갈 때 100m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강지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창동 저택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였고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가족이 되어갔어요. 30년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면서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쳤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